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이제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선의 개항 파트는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보통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파트는 지금 한국사 파트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파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파트가 그렇게 시험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육과정에 편찬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한국사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파고든다기보다는, 세세한 사건보다는 큼직한 사건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까? 자, 한번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인데, 자,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다가 이미 판서를 진행해 봤어요. 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19세기경이 되면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항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운요 사건은 뭐냐면, 당시 일본에 한 군함이 있어요. 그 군함의 이름이 운요호라는 군함이었고요. 이 운요호가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의 앞바다인 강화도에 강제로 포함 사격을 합니다. 이 함포 사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함포 사격을 한 끝에, 야, 조선, 너네 나랑 교역하자! 라고 어깃장을 놓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조선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랑 교역할 생각 없어! 라고 문을 굳게 닫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운요 사건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운요 사건 뒤에 체결된 조약이 있었으니 이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운요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뭐라고 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일본이 개항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운요 사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운요 사건 때문에 결국 조선과 일본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전근대적인 조약이 아니라 이제 근대적인 개념 속에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강화도 조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서양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강화도 조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그 다음에 이게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3개 항구를 개항시키라든지 아니면 치외 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봤자 세계사니까요. 어찌됐든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조선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문을, 굳게 닫혔던 문을 개항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강화도 조약의 가장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큼직한 사건을 네모칸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도 이렇게 한번 네모칸으로 쳐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정책도 한번 가볼게요. 자,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어찌됐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도 우리가 여태까지 폐쇄 정책만 취했는데 이제 그래서는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조선도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면서 등장했던 정책이 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개화 정책이 또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개화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이 세력을 가리켜서 일단 써보세요. 급진 개합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개합파긴 하지만 온건개합파가 있어요. 예. 아유, 어렵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온건개합파랑 급진개합파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서양의 문물,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에요. 뭐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온건개합파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오직 뭐만 받아들이자? 오직 서양의 과학, 기술 정도만 받아들이자 라는 게 온건개합파의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급진개합파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오직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급진개합파는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뭡니까? 급진개합파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급진개합파는 자, 서양의 과학 기술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뭐도 추가하자는 겁니까? 서양의 제도나 심지어 문물까지도, 여러 가지의 문화나 문물까지도 다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급진개합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개합파랑 온건개합파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은 온건개합파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온건개합파의 편을 들어준과 동시에 당시에 개화파를 희망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 개화파랑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써볼게요.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위정척사. 자, 위정척사는 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개화정책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정척사가 도대체 뜻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위라는 뜻은 위하다라는 거예요. 뭘 위하다는 거예요? 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정은 올바른 정이에요. 올바른 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올바른 것을 위하고 배척하다는 겁니다. 몰아내자라는 겁니다. 누구? 사악한 무리를 몰아내자. 감 잡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정의 의미는요, 올바른 것. 우리가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올바른 가치였던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가치의 국가였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즉, 위정척사는 올바른 것을 위하고, 즉 성리학을 위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것,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은 뭐겠습니까? 벌써부터 추론이 되신 친구들도 있겠죠. 바로 개화, 즉 서양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서양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양 놈들은 사악한 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배척하자. 이게 바로 위정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위정척사는요,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게 바로 위정척사고, 그리고 위정척사랑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개화파였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대라고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때요? 지금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당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 개화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까지의 흐름을 좀 아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요. 제가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에요. 우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당시 고종과 민비와 같은 집권 세력은 이 개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서도 이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졌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구식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왜 반란 일으켰냐면, 굳이 가자면 좀 필요는 없지만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 고종과 민비 세력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그 신식 군대가
별기군이었거든요. 이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별기군에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른 하급군인이나 구식군인들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게 임오군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셔서 임오군란 이후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임오군란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정변이 일어나요. 그 정변이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은 갑신정변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냐? 당시 고종과 민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화파 중에서도 급진개화파의 편을 들어줘요? 온건개화파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온건개화파의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급진개화파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조선이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 급진개화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잠깐 동안 한 3일 정도. 하지만 이 3일 동안 정권을 장악했지만 곧 이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새로운 또 이제 농민운동이 등장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당시 조선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났던 운동으로서 그 유명했던 녹두장군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방봉건, 현재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 그리고 반외세라는 건 외세 세력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실이 이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 청나라와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서 시작한 운동이다. 그래서 우린 이런 운동을 반외세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1894년 동년 정도가 되면은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이 갑오개혁은 크게 뭐 1차랑 2차로 나뉘는데 이거는 중3 때 배울 거니까 간략하게만 배울게요. 이 갑오개혁 때 일본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일본이 슬슬 조선을 먹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야금야금. 이런 과정 속에서 갑오개혁이 실시됐고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신분제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제가 이때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그 다음에 멀리는 청일전쟁 이후에 갑오개혁까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 말이 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나중에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대한제국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대한제국은 먼저 이 백성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랑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랑은 좀 관련이 없고 어디까지나 황제권 강화에만 중심이 가졌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명합니다.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원래 조선의 칭호는 이제 집권자의 칭호가 왕이었다면 대한제국부터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의 고종이 이제는 황제폐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쭉 대한제국이 나가다가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 조약을 통해서인데요. 외교권이 박탈당한 조약.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무슨 조약?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조약? 을사조약 이후부터는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1910년이 되면 한일 강제 합방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뭐 강제병합조약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독립협회가 있는데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대한제국은 어디까지나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립협회는 황제권 강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어도 생소하지 않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즉 황제의 권력보다는 백성들의 권력, 백성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우린 이걸 가로켜서 뭐라고 한다? 백성들의 권리, 줄여서 뭐예요? 민권이래 되겠습니다. 민권.
죄송합니다. 민권권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지으면 되겠죠? 민권이 되겠습니다. 민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서재필 박사라는 사람이 주도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민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연설이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만민공동회나 뭐 관민공동회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자, 조선의 개항과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가 되었고 또 어떤 과정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됐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운요 사건, 일본 아이들 때문에 이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고,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고 외세, 특히 이 서양인들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척사라고 한다? 위정척사. 아이고야,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놈들을 배척하자. 위정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은 어디까지나 민권 강화가 아니라 무슨 권이에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만 중심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대한제국은 쭉 나가다가 일제에 의해서 무슨 건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외권 박탈, 울사조약 때문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쌤이 강조한 어떤 큰 사건들의 흐름만 기억해 두시면 이번 단어는 다 잡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